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연구소 셀럽입니다. 오늘은 화공공정 엔지니어의 입사 초년에 항상 수행하게 될 파이프 사이징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일단 제가 무료 특강 때 말씀을 드렸던 참가자 혜택 세 번째 영상은 아스펜 하이시스라고 하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사용법을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무료 특강의 질의 중에 파이프라인 사이징은 FGT에서 다뤄지나요? FGT 1기에서는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이나 펌프 캐비테이션, 파이프라인 사이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나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들은 파이프라인 사이징부터 시작해서 펌프 캐비테이션, MPSHA 계산을 하는 모든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이 문제들을 푸는 방법들을 엑셀 칼큘레이션으로 직접 수행을 해볼 거고요.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MPS라고 하는 공칭규격, 즉 아즈메 코드에 있는 공칭규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사이징을 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서 계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클래스 골은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수행을 했던 파이프 사이징 하이드롤릭스에 대한 펌프, 파이프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를 한번 거쳐볼 예정입니다. 파이프 사이징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안에서 같이 확인을 해볼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간단한 파이프 사이징 하이드롤릭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4년간의 화공 기사 그리고 화학공학을 통해서 충분히 너무나도 기초 예제 문제로 풀어봤던 부분들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맞닥뜨렸을 때 바로 푸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기초적인 화공 기술 면접에 있어서는 이런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을 수월하게 풀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 5분 정도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셨다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사이징은 단순히 베슬 A에서 베슬 B로 하이드로카본 콘덴세이트를 우리가 이동시키는 내용이고요. 이걸 이동시키기 위한 주요 피지컬 프로퍼티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지컬 물리적으로 파이프 세그먼트가 400m 짜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스트레이트한 랭스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트랜스포티드 유량은 25,000kg/h로 주어졌고, 오일의 덴시티는 850kg/큐빅미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스코시티는 0.4 센티포아즈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프니스, 즉 파이프라인의 안에 거칠기를 의미하는 러프니스가 45.2 마이크로미터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로 들어가 있는 러프니스는 우리가 거칠기를 통해서 프리션 팩터를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 보셨을 겁니다. 무디선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이케이션을 계산하기 위한 프릭션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 러프니스를 활용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화학공학, 연력학, 유체역학, 단위공정 이런 것들은 벌써 한 40년 전부터 개발이 끝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학문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의 3, 5년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은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워드 칼큘레이션을 실제 저희 FGT 강의에서는 진행을 만들어 볼 거고요. MS 워드에 여러분이 인하우스 칼큘레이션 시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즈메나 안지 코드에 보시면 B31.3에 케미컬 플랜트나 페트롤리엄 리파이너리 파이핑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파이핑 공칭 규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엔지니어링의 베이시스가 되는 스탠다드 코드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프레셔 드랍 칼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놀드 넘버를 기준으로 우리가 2100보다 작은 라미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 팩터를 활용을 하고요. 2100에서 4000 사이일 때는 춘칠 이퀘이션, 4000보다 클 때는 콜브룩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구하고, 그 기준으로 다시 웨이트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프레셔 드랍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수행을 해봤어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저희가 챗 GPT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라우드한테 제가 이것들을 부착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줘. 문제는 파이프 사이징 하이드럴과 관련된 문제야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탄화수소 응축물을 베슬 A에서 베슬 B로 운송할 때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베슬 B 입구 노즐에서 요구되는 압력은 2바지입니다 라고 나오죠. 즉 이게 우리가 작은 공정이지만 이 프로세스 시스템 안에서 요구하는 리콰이어먼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프 사이징과 수력학적, 즉 하이드롤릭 계산을 필요로 하고 다음 단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유량을 계산하고 파이프 사이즈 크기를 선정을 하고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해서 필요한 펌프 양정을 개선을 합니다. 즉 노즐에서 요구되는 압력이 2바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한 펌프의 양정 계산, 즉 펌프의 사이징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펌프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선정된 파이프 크기를 최종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계산된 압력 손실이 허용 범위 내인지, 유속이 적절한지, 필요한 경우 파이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주요한 방정식들은 유량을 이렇게 속도와 면적으로, 즉 이 A가 의미하는 건 파이프라인의 공칭 규격 다이어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라인 사이징이 이 A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놀드 넘버에 따라서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릭션 팩터를 계산하는 레이놀드 넘버를 기준으로 이 F라고 하는 프릭션 팩터를 계산을 한 후에 다시 웨이트백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손실 압력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량을 먼저 계산을 하죠. 25,000이라고 하는 질량 유량은 주어진 밀도로 환산을 했을 때 최종 유량은 29.41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세컨드로도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파이프 크기를 선정을 하는데 적정 유속을 2m/s로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유속 2m/s로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FGT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또한 가스 라인이나 혹은 질소 라인이나 산소 라인 혹은 리퀴드 라인, 크루드 오일, 어떤 특정한 유체가 흘러가는 파이프 라인에 대한 적정 유속은 특정 스펙이나 우리가 디자인 베이시스에 따라서 적정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레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레인지의 적정 유속을 기준으로 초기 파이프의 크기를 선정한다, 라인 사이징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2m/s로 했을 때는 위에서 만들어졌던 최적 유량이 이렇게 2m/s를 나눴을 때 필요로 하는 면적,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미터로 환산했을 때 0.0721m라고 하는 다이어미터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가장 가까운 표준 파이프 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즈메 B31.3 스탠다드 코드에 따라서 선택된 파이프 사이즈는 3인치 파이프가 됩니다.
NPS 노미널 파이프 사이징이라고 하는 공식 규격에 따라서 3인치 파이프를 선택을 했고요. 실제 내경은 0.0779m를 이 스탠다드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0.0779를 실제 유속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 유속은 1.71m/s니까 적정 유속보다 크게 높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잘 선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계산하셨던 레이놀즈 넘버를 확인을 했더니 상당히 난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난류 흐름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 이 콜브룩 이퀘이션이었으니까 이 콜브룩 화이트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프릭션 팩터를 반복 계산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손실 압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프릭션 팩터를 넣고 400m 파이프에 0.0779 다이어미터를 갖고 있는 1.171m/h였나요? m/s죠. m/s의 제곱만큼 이루어지는 중력 가속도를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서의 프레셔 드랍은 14.87m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필요 펌프 양정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압력 수두가 요구가 되는 것들은 2바 라고 하고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23.94m가 되죠. 이거 바를 우리가 파스칼로 환산을 하고 파스칼을 헤드 미터로 바꿔주는 수식은 밑에다가 로G라고 하는 이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나눠주시면 환산이 되는 거죠. 이 환산 수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머리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파스칼에다가 나누기 로G라고 하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나누면 이거는 그때의 헤드 미터로 스태틱 헤드 압력으로 환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총 필요로 하는 23.94 requirement, 즉 베슬 B로 들어가는 베슬 B의 입구로 들어가는 23.94m가 중간에 손실되는 마찰 손실 수도 14.87만큼 손실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펌프 아웃렛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총 양정은 38.8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 3인치 파이프는 허용 범위 내 2m/s 이내로 유속이 잘 잡히는 라인 사이징이고 이 라인 사이징을 기준으로 필요한 펌프 양정은 38.81m, 레이놀즈 수는 난류 흐름에서 파이프라인 400m의 총 압력 손실은 1.24바, 14.87m를 손실하게 되는 라인 사이징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허용 범위 내 유속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펌프의 양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펌프를 선정할 때는 38.81m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마진을 줘서 40m의 양정과 29.41 큐빅미터/아워의 유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oose pipe size, plot a graph, pressure drop, 파이프 다이어미터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 파이프의 사이징이 커지는 상태 혹은 줄어드는 상태에 따라서 400m 파이프에서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트렌드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식 걸어서 엑셀로 쭉 긁으신 다음에 트렌드 플랫을 그리시면 되겠지만 이러한 과제를 받으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결과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걸 그대로 태스크를 붙여놓고 그래프로 그려준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셔 드랍이 Y축에 들어가고요. X축은 파이프 라인의 다이어미터입니다. 파이프라인의 다이어미터를 보면 파이프라인의 다이어미터가 52.5, 62.7, 77.9, 102.3 즉 파이프 다이어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게 여유롭게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유량이 더 큰 파이프로 지나갔을 때는 그만큼 프레셔 드랍이 적게 걸리겠죠. 하지만 정해진 유량이 굉장히 좁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프레셔 드랍이 발생을 합니다. 즉 9바 정도가 52.5 다이어미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레셔 드랍이 걸리지만 이렇게
인치 파이프가 늘어날 때마다 프레셔 드랍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1.2바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0.5바보다 적게 발생되는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2.3mm 파이프 다이어미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그래프를 생성형 AI를 통해서도 그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0.43바 라고 하는 건 4인치 파이프였네요. 그래서 MPS를 기준으로는 이게 4인치 파이프를 기준으로는 0.5바 이하의 압력 강화가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2바가 필요하고 0.43바가 필요하니까 2.43바의 펌프 출구 압력의 리퀘어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m당 0.1바의 압력 강화 조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압력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파이프가 필요한 거는 6인치로 훨씬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400m이기 때문에 400m 구간에서 0.4바, 0.4바만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더 큰 파이프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쪽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선택된 파이프에서의 유속이나 그리고 파이프 거칠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변수가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거칠기를 바꿨을 때 파이프의 프레셔 드랍이 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술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파이프라인의 프레셔 드랍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든지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배슬 B로 들어가는 요구 압력 조건에 영향을 주는 파이프라인의 압력 강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정해진 유량에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 압력 강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당연히 파이프의 공칭 규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거칠기에 따라서 프릭션 팩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릭션 팩터는 결국 최종적인 프레셔 드랍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자에 따른 비례 반비례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면 하이드롤릭 파이프라인 사이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하이시스로 들어가서 라인 사이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하이시스를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셨을 때 첫 페이지에서 Create New Cas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reate New Case를 누르시고 첫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컴포넌트 리스트와 플루이드 패키지 이 빨간색을 다른 곳과 같이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 상세한 기능들은 FGT 1기에서 혹은 아스펜 하이시스 자격증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오늘은 라인 사이징을 위한 하이시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비기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컴포넌트 리스트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시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하이시스의 데이터베이스, 아까 문제가 하이드로카본 플루이드라고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어떤 특정한 하이드로카본을 850 밀도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프로판하고 부탄이 섞여 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의 믹스처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패키지는 무극성의 하이드로 카본을 가장 잘 해석해주는 팽 로빈슨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 리스트를 하이시스 데이터뱅크를 활용하셨다면 플루이드 패키지도 하이시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팽 로빈슨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OK 버튼이 나오고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컴포넌트 리스트가 이렇게 플루이드 패키지와 연동이 돼서 모두 다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엔바이러먼트로 들어가서 PFD를 그릴 준비가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컴포넌트들을 만들 것인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가짜의 수도 컴포넌트 혹은 크루드 오일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다양한 플루이드 패키지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 과정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모델 팔레트와 이 하얀색 플로우 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모델 팔레트는 F4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추가를 하셨다가 지우셨다가 해주실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 갖다가 보통은 붙여 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시는 이 스트림, 매테리얼 스트림을 먼저 추가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테리얼 스트림을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이 스트림을 정의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을 땐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컨디션, 프로퍼티스, 컴포지션이에요. 이 컴포지션은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두 가지 컴포넌트들이 믹스처로 얼만큼의 프랙션을 가지고 혹은 플로우를 가지고 섞이는지를 저희가 믹스처의 조성을 선정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반반 50%씩 섞여 있다라고 넣기 위해서 0.5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몰 프랙션, 매스 프랙션, 몰 플로우 특정한 비율 혹은 플로우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도록 에딧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다시 0.5, 0.5 몰 프랙션이니까 50%, 50% 반반 섞여 있는 믹스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많은 하이드로카본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몰 프랙션들을 세부적으로 많이 넣게 되고요. 그때 항상 이 토탈 프랙션이 1이 되도록, 즉 100%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게 1이 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OK를 눌러서 닫아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언논 컴포지션에서 이제 템퍼러처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프로퍼티스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정보들은 두 개의 믹스처가 섞여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정이 되는 정보들은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믹스처의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덴시티나 엔탈피를 갖고 힛 카파시티를 갖는지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추가가 되지 않은 거죠. 컨디션에 가서 우리가 한번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온도 압력 조건이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조건이 마이너스 25도씨의 1.5바의 베슬 컨디션에서 나오는 리퀴드 100%의 컨덴세이트라고 아까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덴세이트라고 문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베이퍼가 아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온도를 0도로 주게 되면 베이퍼 페이즈가 1인 거 보이시나요? 즉 100%로 모두 기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0도인지 마이너스 15도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도부터 벌써 듀포인트를 지나서 액화되기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액화가 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라인이 베이퍼 프랙션이기 때문에 증기 분율이죠. 그래서 이 증기분율이 0이라고 하면 1.5바에서는 이 증기분율이 0이 되는 이 온도 지점 마이너스 21도가 버블 포인트가 됩니다. 즉 이 마이너스 21.23도보다 조금만 더 올라간 마이너스 20도가 되더라도 증기 분율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즉 마이너스 23 이렇게만 되더라도 마이너스 20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퍼 프랙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1.3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25를 우리가 넉넉하게 준다면 콘덴세이트가 100%인 리퀴드 페이즈로 내려가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온도 압력만 확정이 되더라도 플래시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평형 계산이 완성이 돼서 지금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투 믹스처 유체가 베이퍼인지 리퀴드인지 상평형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때 엔탈피와 엔트로피 그리고 프로퍼티를 보시면 힛 카파시티 매스 힛 카파시티, 몰라 덴시티, 매스 덴시티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도 하늘색이고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unknown flow rate예요. 아까 flow rate는 25,000kg/h였으니까 들어오는 25,000kg/h의 유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들어오는 피드 스트림 아까 베슬 A에서 나오는 피드 스트림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OK를 받을 수가 있고 프로퍼티스에서 다양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땐 850 덴시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850의 덴시티를 갖는 크루드 오일은 이 두 가지 크루드 오일이 아니고 다른 크루드 오일일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비율은 여기서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오는 것은 펌프였죠. 그래서 여기 모델 팔레트에 여러분들이 펌프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펌프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직 아이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디테일을 눌러서 펌프의 이름을 찾으시고 디스크립션을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 공정 유닛이라고 하는 이 펌프나 열교환기 장비들은 모든 커넥션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인넷을 누르고 들어오는 1번을 연결을 하고요. 나가는 새로운 2번 스트림을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동시에 플로우 시트에서 라인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에는 이제 우리가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파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워 에너지 라인도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사라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의 펌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언논 듀티라고 하는 건 이 펌프는 기본적으로 효율이 원래는 실제 구동을 할 때는 유량이나 압력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지만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정적 해석을 위해서 일단은 아디아베틱 이피시언시를 고정한 채로 델타 P를 입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려주고자 하는 압력이 50kPa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요 1번 스트림에 대해서 1.5에서 2, 50kPa이니까 0.5바를 올려주는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듀티가 0.787kW만큼의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 0.75의 그러니까 75%의 아디아베틱 이피시언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0.787이라고 하는 킬로와트는 실제로 50kPa를 올리는 압력에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 마찰 손실로 인한 온도 상승도 충분히 에너지가 소실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펌프나 컴프레서들은 이 효율에 따라서 이 나가는 쪽 온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프레셔, 펌프의 사이징이라고 하는 건 이 펌프에 필요로 하는 압력이 얼마고 필요로 하는 듀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대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 후단에서 파이프 세그먼트가 400m를 달리는 게 있었죠. 즉 여기까지 지금 풀어낸 거고 400m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프를 검색하시고 파이프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는 방법은 역시나 파이프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시고 디자인 커넥션에서 이렇게 2번 스트림을 찾아 주셔도 되고 여기다 새롭게 에너지랑 아울렛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3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였죠? 2바지를 만들어 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 바지를 만들어주는 이 파이프라인의 프레셔 드랍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는 우리가 레이논즈 넘버를 계산을 하고 프릭션 팩터를 구해서 다시케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프레셔 드랍을 계산을 했다면 시뮬레이션은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레이팅에서 파이프의 스펙들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랭스는 총 400m를 가는 랭스였죠. 그래서 400m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 다이어미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이프 라인 사이징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정해 줘야 되는데 러프니스가 아까 얼마였냐면 러프니스가 45.2 마이크로미터였죠. 45.2 마이크로미터를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펙을 알고 있을 땐 유저 스페시파이드에서 45.2였나요? 네, 마이크로미터니까 2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열전달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히트 트랜스퍼 라인에서 전체 파이프라인의 히트 로스가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파이프라인에서는 히트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좀 알아보기 쉽도록 히트 로스 제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지우고요. 히트 로스 제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프레셔를 확인을 해보면 1.5
바로 이제 탱크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체가 이 펌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오르고 여기서 떨어지는 프레셔 드랍을 가정을 했을 때 최종 도착이 2바지가 돼야 된다라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 파이프라인의 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가 아직 계산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유체를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라고 하는 HMB에 대해서 앞선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즉 메테리얼 밸런스는 여기 안에서 없어지거나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죠. 즉, 이 유량은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유량을 활용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를 들어가셔서 어널리시스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 보십니다. 그럼 여기에 라인 사이징 매니저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라인 사이징 매니저를 선택하시고 애드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칭 규격의 파이프 스케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 스케줄에 따라서 동일한 파이프 다이어미터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는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징 크리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세팅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맥스 프레셔 그레디언트 혹은 맥스 벨로시티 혹은 맥스 로브이 스퀘어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사이징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 아까 태스크에서 봤을 때 100m당 0.1바보다 덜 떨어지게 하는 파이프 사이즈를 정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터당 0.001바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0.001 미터당 바였으니까요. 여기서 미터당 바를 선택을 해서 단위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된 OK를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들어가서 봤을 때 40m 공칭 규격에서 지금 파이프 노미널 다이어미터는 125mm, 파이프 인사이드 다이어미터와 월 티크니스가 이렇게 정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테일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라인 사이징 1번의 계산 결과가 파이프 노미널 다이어미터는 125에 40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걸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파이프 세그먼트에서 레이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이어미터를 125mm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사이즈는 스케줄 40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죠. 네, 스케줄 40에 125mm.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확인하시는 것처럼 400m짜리가 엘리베이션 체인지 없이 아웃 다이어미터와 이너 다이어미터가 확정이 되고 러프니스는 우리가 넣어준 걸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at Transfer Information Under Specifie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힐 로스를 우리가 0으로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안 되는 건 지금 들어오는 인렛 라인들이 아직 아무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저희가 뭐 3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쭉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5바에서 3바만큼 올린 거고 그랬을 때 2.867바로 나가는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이 파이프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시고 워크시트를 보시면 이 양쪽의 인렛, 아웃렛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올 때 3바로 들어와서 나갈 땐 2.867바로 나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이 나가는 쪽 베슬 B로 들어가는 이 압력 자체가 2.867바가 아니고 이 바 G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값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3바에서 0.133 정도가 지금 프레셔 드랍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우리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뷰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400m까지 갔을 때 프레셔 드랍은 2.8665 토탈 DP는 킬로파스칼 기준으로 2.666 킬로파스칼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로도 이렇게 프레셔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럼 내가 이 3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펌프 사이징을 하는 거였죠. 펌프 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펌프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를 3바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네, 4.4kW만큼의 듀티가 들어가고 델타 P는 150kPa만큼 압력을 올려주면 되는 펌프로 사이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얘가 이 바 G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렴되어진 어떤 공정에서 목적값을 찾는 방법이 목적값 찾기 함수라고 하는 어드저스트 펑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어드저스트 펑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건데 이 어드저스트 펑션을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저스트 펑션을 추가를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 베리어블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드저스티드 베리어블, 인디펜던트 독립 변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타겟 베리어블이 무엇이냐? 타겟 베리어블은 요 3번 스트림 셀렉트 베리어블에서 3번 스트림에 프레셔가 우리의 타겟 밸류가 되는데 이 타겟 밸류는 2바 G였죠. 그래서 2에서 2바 G를 찾아서 입력을 합니다. 2바 G가 되는 게 목적이고 2바 G는 환산했을 때 3.0301332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건 뭐죠? 즉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어드저스티드 베리어블은 여기에 별표 표시가 숨은 의미를 찾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별표 표시가 없죠. 무슨 뜻이냐? 여기 2.86치기라고 하는 건 계산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별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풋했던 파란색 밸류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모든 공정의 주요 스펙들은 파란색 인풋 데이터가 되고 이러한 인풋 데이터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를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3바라고 하는 이 스트림 네임이 2번 스트림이었죠. 그래서 2번 스트림의 프레셔를 우리가 바꿔서 이 3번 스트림이 2바 G 3.0132바가 되도록 이 펌프 사이징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조금 조정을 해 볼게요. 맥시멈 이터레이션, 즉 반복해서 찾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스텝을 많이 두고 톨러런스는 많이 붙였을 때, 즉 0.1까지 붙었을 때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그리고 스텝 사이즈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금방 계산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겟했던 3.013 바가 되고 그때 필요로 하는 펌프의 디스차지 프레셔는 3.147 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2바지를 필요로 했고 프레셔 드랍은 아까 최종적으로 400m에서 2.6kPa 만큼이 떨어졌기 때문에 2.6kPa 더하기 2.0바지가 여기서 펌프가 만들어내야 되는 토출 압력이 되고 그 토출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펌프의 사이징 정보는 파라미터를 보셨을 때 4.8kW가 들어가서 164.7kPa를 올리는 펌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뭐 40% 효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죠. 4kW가 아니고 2kW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1바를 3.147바까지 압력을 높인 압력을 토대로 이 400m를 지나서 베슬에는 0바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라인 사이징을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마지막 문제로 봤던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레이팅에서 러프니스가 주는 영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러프니스가 2의 5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0을 여기서 10의 자리를 하나 빼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텐데 3.228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서 우리가 러프니스를 줄여둔다 3.484로 더 에너지를 올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칠기가 커지는 거죠. 매우 거친 파이프이기 때문에 프레셔 드랍이 훨씬 많이 발생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압력은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셔 드랍은 이렇게 러프니스가 커지게 되면 DP가 10% 이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프라인에서
라인 사이징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다시 라인 사이징을 키워주거나 러프니스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이프라인 사이징을 그럼 더 줄이면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줄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하나 더 줄여볼게요. 왜냐면 지금 러프니스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이렇게 라인 사이징을 무작정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90mm까지 갔을 때는 또 너무나도 많은 DP가 10%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100mm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러프니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도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엑셀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사용했던 방법들은 케이스 스터디나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해서 하이시스 안에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를 반복 계산을 시킬 수 있는 툴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심화 과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어쨌든 아스펜 하이시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라인 사이징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하이드로카본 컨덴세이트의 믹스처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플래시 칼큘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상평형을 계산해서 100% 리퀴드, 100% 베이퍼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펌프는 100% 리퀴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이 400m 파이프에서 발생되는 프레셔 드랍과 이 베슬에서 요구하는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파이프라인 사이징과 펌프 이퀴먼트 사이징을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확인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배우시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시더라도 손으로 계산하고 인하우스 칼큘레이션을 공부하고 엑셀을 뜯어서 수식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은 너무 오래된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선배님들이 그거를 또 엑셀 공부해라, 하이드롤릭 공부해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 3년 내, 5년 내 글로벌 컴퍼니의 공정 설계원, 공정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 포인트를 남들보다 빠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부분들도 시뮬레이션과 우리가 인하우스 칼큘레이션 그리고 뭐 아스메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코드 그리고 다시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간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화공 공정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4편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P&ID를 읽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